단기 급등인 거잖아요. 주식도 어떻게 보면 단기 급등하고 나서 반드시 숨고르기를 거쳐 올라가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지구, 토우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카드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또 시장이 약간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하고 정부하고 지금은 이 맞짱을 뜨는 어떤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재면서 조마조마하시는 분들은 특히 너무 많이 오른 이 지역들은 좀 조심해서 자꾸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강력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수도권을 어쨌든 묶어버리면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뭐 풍선효과처럼 유입될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풍선효과를 보고 이게 있습니다. 강남 상구가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묶이니까 마용성으로 이제 풍선효과로 넘어간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수도권을 묶으니까 이제 비수도권으로 유입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를 순환매와 갭매우기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봐요. 통화량은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화량이 결국 유동성이죠. 유동성은 물입니다. 그죠?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죠. 싼 데로 흐른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6.27 대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외곽 지역들도 그렇게 아직은 거래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중저가 주택 이번에 정책 한도 대출이 줄었어요.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지역에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곧바로 반사이익을 누리기는 어렵죠. 중저가 주택이 아무래도 대출 규제의 영향이 좀 덜하죠. 그죠? 그리고 가격이 안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2022년에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상륙하면서 전국 아파트 값이 곤두박질쳤죠. 근데 인기 지역만 회복했단 말이에요. 지금 인기 지역이 주로 전고점을 회복한 곳이 강남, 서초, 그다음에 용산, 과천이에요. 나머지는 회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수도권에서 보니까 지난 이제 3월 말 기준이 가장 업데이트된 겁니다. 근데 고점이 2021년 4분기거든요. 네. 그때 대비해서 지금 20% 이상 빠진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28%, 마이너스 28%예요. 오산이 26%, 의정부 24%, 의왕이 23%, 군포 22%, 고양 21%, 광명 20%, 인천 연수구 26%, 계양구 23%, 노원구, 도봉구 마이너스 21%.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역들이 과거처럼 갭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상급지 뭐 하급지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올라갔던 2017년, 2021년 그런 장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순환매 정도가 좀 나타날 거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탈서울 내 집 마련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오히려 그동안 안 올랐던 지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택 가격이 회복 사이클에 접어든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2023년 뭐로 작년에 제가 나와서 타이밍은 그만 지십시오.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데드캡 바운스, WD 밀은 논리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인데 어떻게 선형적으로 쭉 회복합니까? 출렁출렁거리면서 회복하는 거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저는 연장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수도권에서 만약에 타이밍은 짤 필요가 없죠. 가격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강남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건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된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타이밍이 아니라 저는 가격이라고 저는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도권 대상은 그럼 극약점에 가까운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거는 건 어떻게 보세요? 지방은 이번에 6.27 대책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되진 않지만 어쨌든 서울이 이렇게 위축되면 지방에도 그게 또 퍼질 수도 있고. 아니요, 시장이 지금 분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서울하고 지방 간에 이제 강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죠. 네. 그게 2021년에 보면요, 실제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고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0월이 이제 고점이라는 건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밀어올렸기 때문에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서는 탈동조화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 지방은 안 올랐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지방은 오히려 반사이 정도는 아니고, 뭐 그냥 지방은 그냥 제 갈 길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외에도 좀 있는 게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지방은 6개월 유예되거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중공업 미분양 주택 사는 사람한테 양도세 혜택을 주고, 그리고 지방은 집값이 싸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뭐 대출 규제, 집값이 싼데 무슨 대출을 해요? 대출 규제보다 금리 인하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 근데 공기업 이전하잖아요, 지금.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은 어느 정도 저는 숨통이 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시즌은 아니에요. 다만 매물을 소화하면서 바닥을 다질 거다. 일부 지역은 좀 오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전체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있고 주택 수요 핵심 수요층인 젊은 층이 자꾸 유출하고 지역 경제도 안 좋은데 집값이 뭐가 오르느냐. 급반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아마 지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은 타이밍은 그만재라. 타이밍은 강남이다. 마용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거보다 싸게 사라. 싼 거 사라. 싼 거. 네, 타이밍과 싼 거 사라는 제가 이따 그럼 다시 한번 더 여쭤보면 결국 그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전망해 주신다면요. 좀 어떻게 될까요? 투 트랙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공급이죠. 공급은 결국 할 겁니다. 공급이 어떻게 보면 시장 안정의 가장 적효약. 이자 전공법이죠. 정직한 거죠. 근데 문제는 단박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재건축하는데 10년 걸려요. 매우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수요는 성질이 급해. 공급까지 못 기다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는 가변적이고 심지어 변덕을 부립니다. 또 다른 이제 수요촉 트랙이 수요 조절하고 수요 분산입니다. 네. 수요 조절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대출 카드를 쓰겠죠. 근데 이제 수요 조절은 단기 카드란 말이에요. 금방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하고 수요하고 같이 이제 이게 처방을 내려야 된다는 이런 이제 측면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수요 분산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수요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건 하나가 있죠. 지역으로 옮기는 게 있고 금융상품으로 옮기는 게 있겠죠. 네. 지금 지역이라면 비수도권, 지방으로 이제 수요를 이전시키는 거. 아까 그게 뭐예요? 지방 공기업 이전이나 이번 해수부 내려간 거. 그런 것들이 다 일환이라고 보고 세종시를 완성하는 것도 다 뭐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수도권에 지금 면적이 12%인데 인구의 50%를 더 살고 이게 강남 아파트 문제, 마용성의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결국 일자리하고 인구가 몰려드니까 결국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거죠. 그러면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되겠죠. 지방을 살려야 서울 집값도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재명 정부는 주택 문제를 미시적인 정책, 뭐 그냥 공급 늘리고 뭐 어떻게 수요를 뭐 분산하는 거, 조절하는 거, 아니면 국토 균형 개발. 이거는 뭐예요? 거시적인 측면이죠. 수요 분산적인 측면. 이런 측면으로 아마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방향은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일단은 믿고 있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아직 공개적으로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요. 지금은 공급이 매우 중요해졌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존 매물도 공급이라고 하는데 뭐 공급은 공급이죠. 근데 그거를 너무 다 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얼룩신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얼어 죽어도 신축. 이 얼룩신을 제가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원래는 얼룩새였어요. 얼어 죽어도 새 거. 근데 이게 그건 욕이라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룩신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제 네이버 지금 저 백과사전이 다 올라갔어요, 지금. 얼죽어보다 더 유명해졌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택이 지금은 양보다 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이 4만 불 가까이 올라오니까 새 것만 찾는 거죠. 주거만족의 중고점이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택시장이 신규 공급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꾸준한 새 아파트 공급이 집값 안정의 결정적 요소다. 구축의 공급만으로는 저는 아직은 집값을 잡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젊은 층들이 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하는 그 대출을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30, 40대가 많겠죠. 전체 주택 구입의 한 17% 정도가 신규 분양이에요. 나머지 한 76%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건데 여전히 그래서 내 집 마련에서 신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면 확실한 공급 신호를 좀 보낼 필요가 있고 그 신호가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아들도 이거 맞물려 있는 건데 우리 아들도 분양받으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공급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계획과 뭐 실행 방안 후속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27 대책 이후 시장의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요즘 시장의 흐름, 과거와 좀 달라진 거 또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체질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냥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추상적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시장이 달라졌다고 보는데, 일단 힘이요, 슈퍼파워가 됐어요. 공룡처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의 광속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는 슈퍼컴퓨터예요. 고지능이 됐다는 거죠. 일단은 돈이 많이 풀리니까 아무래도 힘이 좀 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가 워낙 빠르게 유통되고, 이 정보가 이 구성원들 간에 있잖아요. 이게 정보 대먹임이라고 그러거든요. 피드백, SNS를 통한 피드백, 이거로 인해서 똑똑해졌어요. 네. 집단지성이 되면서 약간 산만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불안할 때는 이게 30% 떨어진다고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가장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일단은 시장의 힘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이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은 돈이 많이 풀려서 시장 힘이 커지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50대, 40대 이상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정판이 2005년 8.3일 대책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시중에 풀린 총통화량, 광의통화가 M2라고 그러죠. 이게 1,000조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4,300조 정도 되거든요. 4배 이상 시장의 파워가 커졌다. 주택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룻밤새 재건축 아파트 값이 1억씩 빠졌어요. 지금은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지금은 얼룩신 바람이 부는 바람에 주로 신축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반응이 많지가 않아요. 투자보다 실수요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돈도 그만큼 많이 풀렸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집값이 곤두박질 칠 거라고 그런 말씀을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시장이 그렇게 반응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은 쉽지 않아요. 그거보다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쪽으로 아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대로 놔두면 이게 5% 올라요. 근데 이걸 갖다 2%로 낮추는 게, 이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시장이 과거보다 훨씬 슈퍼파워로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빠져버리면 시장주의자 되거든요. 잔인하고 냉혹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돈하고 물건 거래하는 데니까. 그렇지만 너무 이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거를 잘 다스려가지고, 그죠? 잘 꼬셔가지고 이게 잘 유도하는 게 필요한 거지, 윽박지른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이 과거보다 무섭게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시대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있을까요? 지금은 재개발은 뭐 제 생각에는 잘 될 겁니다. 뭐 건축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규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좀 날거로 보이고, 이 재건축은 이거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건데, 지금 재초안 문제가 있잖아요. 재건축 초과이고 환수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조합원들은 면제나 아니면 유예나 아예 폐지를 해달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국민적 기대 수준이라 할까요? 여론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요번에 아파트 값이 압구정이 지금 국민주택 규모가 75억까지 가고 반포가 72억까지 거래되니까, 이거 아파트 가지고 불로소득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폐지 쪽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요, 지금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근데 이게 재건축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거든요. 한마디로 재테크죠. 수익이 안 되면 개발을 안 해요. 제가 서울시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 말기 때 공공재개발이 있었잖아요. 네. 공공재개발은 일부 외곽에서 좀 됐다 그러는데, 공공재건축은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진행된 데가 뭐 그렇게 많지 않대요. 아예 없다고 그러던데. 재건축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은 할 거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정부는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속도를 좀 내려고 그럴 텐데, 이게 재초안 문제가 워낙 이게 접점을 찾기 어렵죠. 이 재초안도 많이 일부 좀 완화됐잖아요. 근데 조합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대선 공약집에도 이 재초안 문제는 빠져 있어요. 공공성 강화 원칙하에 재개발, 재건축의 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한다는 정도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상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100%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이걸 그대로 그러면은 놔둘 수도 없는 거고, 좀 더 저는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균형점 혹은 절충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담대 금지 이후에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최근의 집값 상황은 어떻고 사람들 심리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심리는 일단은 소강 국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일정이 태풍이 불어오는 거거든요. 폭풍우가 불어오면 어때요? 밖에 나가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지하실에서 일단은 숨어서 이제 이렇게 동향을 봐야 되는 거죠. 뭐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보면은 매수자 심리가 좀 뚝 떨어졌어요. 이 KB가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요, 지난 7월 7일이죠. 서울 지역의 아파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가 60.6 정도예요. 전주보다 한 15.8포인트 정도 빠졌고 확실히 2주 연속 빠졌는데 강남이 확실히 좀 더 빠져요. 강북보다. 당연히 강남을 중조준하는 대책이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나 똘똘한 한 채 트렌드로 수요가 대거 몰렸는데 이제는 수요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단기가 너무 많이 올랐어. 경계감. 그리고 상투를 잡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매수 심리가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요인인데 제가 이 조정을 받는 그런 과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대책이 지난 2019년 12, 16, 15억 아파트 주담대 금지하고 거의 맞먹는 충격요법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나 제가 계속해서 제 시장을 지켜보니까 집값 조정은요 매수자의 변심에서 비롯됩니다. 매수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매도자들이 갑자기 매물을 쏟아내서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식은 그러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실의 피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 국면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강도 재택이 나오잖아요. 근데 묻지마 매수를 하는 사람이 일단 종적을 값쳐요. 일종의 나중에 사겠다고 그래. 관망세를 띄어. 그래서 과거에 고점에 나왔던 매물들이 거래가 안 됩니다. 근데 일부 이제 어때요? 시간이 좀 흐르는 겁니다. 급한 사정이 있는 매도자들은 이게 호가를 좀 낮춰요. 그럼 급매물이 좀 나와요. 그래서 시장이 그때서야 조정으로 이렇게 진입한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1단계는 일단 매수자 변심, 2단계는 관망세 지속, 3단계는 급매물 출회, 4단계 가서 가격 조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2단계 정도로 보시면. 자, 여기서 그럼 2단계 관망세 지속인데 2단계에서 그럼 3단계 급매물 출회로 무조건 간다는 건가요?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조정 국면을 간다는 건가요? 일정한 패턴이었는데 중간에 또 정부가 들어오잖아요. 그 사이에 또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죠. 뭐 금리를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방식은 주로 강남하고 마용성 쪽은 이 구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수요옥제 카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아까 뭐 장독공제를 건드린다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뭐 다시 부활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세금에 대해서 카드가. 이 방식으로 조금은 저는 기다려 보시는 거. 아까 뭐 그렇지만 지방하고 제가 중저가 주택은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그럼 말씀하신 좋다고 거는 봤습니다. 3단계 급매물 출회로 그렇게 방향을 갈 수 있으니까 강남 상구나 이런 마용성 같은 데는 집값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을 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망이라는 게 이게 단순 도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 맞습니다. 중요한 게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나타난다고 얘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금방진 거죠. 그건 오만이거든요. 어떻게 시장이 저보다 위대한데 어떻게 제가 개미인 주제에 어떻게 시장을 제가 평가를 해. 그거는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능성을 어쨌든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확률 게임이잖아요. 조금은 어쨌든 저는 조심하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경제 수준의 33평 아파트가 70억 넘어가는 거는 좀 과하다고 봐요. 이게 약간 감정적인 거예요. 반포에 그거는 아래 아랄동. 아무리 우리가 뭐 똘똘한 한 채 어쨌든 그거는 지금은 조금은 거리를 좀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산다 하더라도 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오르겠죠. 장기적으로 오르지만 지금은 너무 단기 전에 에너지를 확 빼버렸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를 뺐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지표들이 혼선을 좀 빚고 있는데 어떤 데는 대체로 신고가가 찍었다고요. 이건 정확한 건가요? 예. 그게 저는 정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신호와 소음이죠. 이게 소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정보는요, 이 덜 걸러진 거친 지식이라고 보면 돼요. 정보에는 사실과 거짓 그리고 신호와 소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지금 시직 정보화 시대인데 우리 삶 주위로 숱한 정보들이 이제 유령처럼 떠돌아다니잖아요. 귀가 이제 따갑도록 듣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귀차니즘이 발동해. 귀찮아 그냥 무조건 그냥 수용해 버리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인플루언서 아니면은 뭐 고수들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위험하고요. 그래서 정보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분별력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유의질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 보니까 신고가를 갱신했대. 근데 그거는 대책 이전에 거래된 물건일 수도 있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수요자들의 심리가 또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신호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실 때 특정 어떤 통계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까지 다 보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현상을 너무 일반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은 조정 국면인데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여러 지표를 가지고 잘 가려서 판단하는 어떤 그 지혜들이 요사일수록 더 좀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책 위에도 신고가 찍은 거는 이제 거짓이 아닌 사실이지만 이건 신호가 아니라 소음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럼 아파트가 상수세 강남권을 넘어서 원래는 마영선과 강동구, 동작구, 양천구도 중상급지로까지 확대됐었단 말이죠. 이전에 있는 대책 이전에 그 이유는 뭐고? 자, 이제 대책 이유인데 지금은 이제 비강남권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잡혔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풍선 효과에 의해서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뭐 강남권하고 용산은 이제 토호제로 묶이니까 토호제 후폭풍으로 결국은 준상급제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걸 옐로우칩이라고 그럽니다. 그 강남은 이제 블루칩이고 뭐 이쪽은 약간 옐로우칩에 더 가깝죠.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대출이 금액에 비해서 강남보다 더 많이 냈다는 통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끌 매수로 쑥 들어온 거죠. 단기 급등인 거잖아요. 주식도 어떻게 보면 단기 급등하고 나서 반드시 숨고르기를 거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기에 그러면 이게 유지가 쑥 들어올 수 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지구, 토우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카드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또 시장이 약간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하고 정부하고 지금은 이 맞짱을 뜨는 어떤 그런 과정이에요. 아까 시장의 이제 파워가 커졌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정부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0%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재면서 조마조마하시는 분들은 특히 너무 많이 오른 이 지역들은 좀 조심해서 자꾸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좀 드리는 겁니다.